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주제는 을신년스럽다입니다. 화면은 19세기 말 조선의 국제 정세에 관한 그림입니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모습도 보이고요. 황제복은 러시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그때 쓰였던 국기, 아래는 덕수궁 중명전, 그 다음에 원구단, 환구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현재는 뒤에 저 황궁우만 남아 있고, 그 본 재단인 이 원구단은 현재 일제가 제국 호텔, 헐구 제국 호텔을 만들었고, 현재는 웨스트인 조선 호텔이 그 자리에 서 있죠. 국제 정세입니다. 영국이 러시아의 곰을 가두려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래는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러시아와 싸우도록 그렇게 등을 떠밀고 있는 장면이죠. 아래는 조선이라는 선비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러시아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대외 정세에 관한 지도, 그 다음에 조선을 밟고 넘어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일본군. 우측하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민영환 선생이 러시아에 가서 군사 이런 관련된 협조를 구하죠. 그래서 아마 그 조선 군대를 훈련하는 그 장면으로 기억합니다만은 확실히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을신년스럽다 관련해서는 제가 한 2년 전에 정동길을 걸을 때 러시아 공사관 앞에 그 게시판에 우리 근대화에 대한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을신년스럽다를 소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알기로는 1905년 을사조약, 을사늑약 여기에서 을신년스럽다가 이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리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종인 기자가 을신년스럽다의 진실에 관해서 영상을 최근에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날씨나 분위기가 스산하거나 살림이나 형색이 매우 가난해 보인다는 뜻인데요. 1784년 정조실록입니다. 기근이 거듭들고 지진이 일어 창고가 텅텅 비었다. 구유를 하려면 백성이 오히려 힘들고 환곡에 의지하려면 또 백성이 해를 받으니 난감하다. 작년과 올해 기근이 거듭들었으나 집집마다 넉넉하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때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해였나 봅니다. 그래서 실학자였던 조재삼 선생이 송남 잡식이라는 걸 1825년에 저술했다고 하는데요. 세속에서는 을사년을 흉하게 여겨서 두려워한다. 이 기근에 관한 기억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생에 어떤 낙도 없는 것을 일러 을사년이라고 한다. 제임스 케일 선교사죠. 청년 이승만에게 영향을 크게 끼쳤던 그 게일 목사입니다. 을사는 기근의 해 1785년 그 한영자전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통의 표현으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또한 충북대 조항범 교수 1785년 을사년을 가난과 고통, 쓸쓸함을 뜻하는 을신년스럽다의 을사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을신년스럽다는 1905년 을사년, 을사늑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박종인 기자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사년, 제가 1785년부터 을사년을 나열해 봤는데요. 1905년 을사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화면 발췌해 봤습니다. 1904년 5년 이 즈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러일 전쟁이 1905년에 끝나죠.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맺어지고 을사늑약이 덕수궁 중명전에서 체결되고 주한 외국 공관이 철수하게 됩니다. 3일 후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이 이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의병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이에 세계적으로는 1905년에 미국과 일본 간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때는 대한제국입니다. 러일 전쟁, 을사늑약, 덕수궁 중명전, 그 다음에 1907년부터 10년까지 이제 한일 병합조약에서 창덕궁, 흥복헌, 남산 통감 관저 이런 부분들이 그때 시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덕수궁 중명전 사진과 을사조약 체결할 당시에 그런 부분들,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맺어진 창덕궁 흥복헌이고, 다음에는 남산 통감 관저, 지금은 없죠. 표시만 돼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 청와대 자리로 옮겨지고 경무대가 되고 청와대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이완용부터 시작해서 권준형까지.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가 망한 것이 을사오적만일까요? 조선은, 그 당시에 조선은 오히려 고종과 민씨 척족의 세도정치 시대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완용은 나라를 넘기면서 고종의 존엄을 지켜주려고 무단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합방 조약문에 이 왕과 관련해서 보호해준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후 식민지 시대 내내 1946년까지입니다. 조선의 왕공적 이왕가는 총독부로부터 연간 150만 엔, 나중에는 180만 엔을 받아서 살았다고 하죠. 이 금액은 그 당시 총독부 전체 예산이 한 4천만 엔 이 정도 됐으니까 그거의 4%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비가 3%가 안 되죠. 그거를 이 왕가에게 총독부 예산에서 지급을 했다고 하죠. 일제의 국권 침탈과 항전, 이건 한가람 연구소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본 것이고요. 러일 전쟁과 이제 을사늑약 이런 부분,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도고요.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한 것이 1905년 5월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론가요? 이게 전부 우리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어디 있나요? 발틱 함대가 이 대한해협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고요. 1905년에 이토 히로부미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을사늑약 체결을 위해 입국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외교권이 일본 통감에게 넘어갑니다. 참정 대신 한규설, 그다음에 민영기, 이하영은 반대를 반대하고 나오다가 한규설은 구금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5명이 찬성을 해서 이제 조약이 체결되는데 고종은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게도 이제 되는 것이죠. 장지연의 황성신문, 시리아 방송되고
이상설, 뭐 최익현도 나오고 민영환, 조병세, 홍만식, 자결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의병운동이 시작되고요. 나철, 대종교회 창시자 나철은 이때 오적 암살 시도도 합니다. 다음은 1965년 을사년입니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으로 대표되는 해죠. 6월 달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되고요. 8월 달에 국회에서 가결합니다. 9월 달부터 10월 달 해서 베트남 전쟁에 전투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그 사진들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사인하는 거. 대일 굴욕 외교 해서 반대하는 데모가 있고요. 아래는 월남전 파병하는, 그 다음에 그 파병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는 월남 사태에 양키들의 총알바지가 될 수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그 카이스트 한국 과학기술연구소도 준공을 하게 되죠. 시작은 1962년입니다. 한일회담이 급진전이 되고 김종필 오이라 합의 유명하죠. 그렇게 되고 3억 불 63년도에 군사정부가 많이 헤맸죠. 그렇게 돼 있고 64년 초에 한일협정 조인을 추인합니다. 야당 지도자들 반대를 많이 합니다. 김영삼, 대대로 침략자인 일본은 평화선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 김도연, 한국은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가 된다. 윤보선, 정부는 어업협정에서 12해리 전관 수역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은 10년 뒤에는 6해리선까지 일본 어선에게 어로 활동을 허용하는 흥정을 하고 있다. 장주나 일본 자금으로 한국의 부흥은 불가능하다. 한일협정은 한국을 일본의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3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합니다. 나와 정부는 학생에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 털끝만큼의 사심도 없이 회담에 임하고 있음을 나와 정권의 생명을 걸고 역사 앞에 맹세한다. 회담에 만약 흑막이 있다면 관련자는 역적으로 처단할 것을 약속한다. 대학생들의 우국 충정과 주장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라고 대표단에 훈령을 보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데모 격화됩니다. 서울에 마침내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8월에 또 인혁당 사건을 발표합니다. 1년 지연됩니다. 여기에서 인혁당 사건 관련된 신영복 씨도 이제 여기와 관련이 좀 돼 있죠. 그래서 65년에도 한일협정을 계속 비난하고요. 이때도 윤보선 한일회담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말로 큰 일이다. 한일회담이 되면 우리는 즉각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예속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일협정을 가조인하고 6월에 조인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아래에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담화를 합니다.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비굴한 생각이야말로 굴욕적인 자세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대학 교수들이 비준 반대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래에 파란색으로 쓰여진 이름들, 뭐 너무도 유명한 분들 다 망라돼 있죠. 65년 8월 공화당 단독 비준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합니다. 학생 데모를 영웅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기가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기회주의 학자,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고 그 감정에 영합하여 값싼 인기를 얻지 않고서는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감출 수 없는 사이비 학자, 신분이 보장됨을 기회로 삼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학자들, 이렇게 강하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9월달 베트남 전쟁 대한민국 최초의 월남 파견 전투부대인 청룡부대 결단식이 포항에서 열립니다. 해병대죠. 10월 달에 전투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해군 청룡부대와 육군 맹호부대 약 2만여 명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다음 해에 이어서 백마부대도 파견이 됩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64년부터 미국의 그 더모 플래그스라는 이런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전투병 파병 의항을 이제 보냈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전투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얻을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교섭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는 계속 요청을 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림에는 베트남 파병 한국군 수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66년부터 71년도까지는 평균적으로 4만 명 이상이 전부 이상이 파월이 됐죠.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의 사망자 수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요. 파병의 대가.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합니다. 파병에 따른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 그에 따라서 협상을 하고 가공 수출, 물품 군납 이런 부분과 근로자 성출을 위해서 해외 개발 공사도 설립을 하고요. 기업들이 진출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계약 이행을 보증해 줍니다. 여기서 큰 회사들이 대림, 한진, 현대건설 등이 있죠. 그 베트남 특수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 브라운 서한이라는 것들이 이제 선행 조건을 교섭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근로자 파견 관련해서 1966년 같은 경우에 이제 10,000명 이렇게 파견이 되는데요. 파월 기술자의 대우가 보통 표를 보면 225에서 450, 252에서 450, 281에서 450, 대강 350불 잡았을 때 그때 환율 280원을 곱하면 98,000원, 약 1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당시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이 월 6, 7천 원이었답니다. 그거의 15배 이상이 되죠. 우리가 그 경제개발이 한참일 때 일본의 건설노무자로 가면 돈을 꽤 많이 벌어왔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이후에 만주의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년이라면 돌아가서 집을 샀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도 동남아시아 등지로부터 중앙아시아 등지로부터 온 그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아빠 찾아 산만리 해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는 우리가 그랬습니다. 파월 근로자 가계가 재산이 어떻게 증식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논 한마디기 붙이지 않고 끼니를 이어 가기조차 어렵던 송씨 집은 송금해온 돈으로 논 18마지기를 샀고 집도 새로 지어 동네에서 손꼽히는 알부자가 되었다. 76년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물품 군납도 이렇게 많죠. K레이션, 보통 이게 뭡니까? 전투식량이죠. 미군 같은 경우는 A레이션,
B 레이션, C 레이션 뭐 이렇게 있습니다. A 레이션은 식당을 그대로 끌고 간 그 현장 전투 현장에 A 레이션. 이거 식당에서 우리가 먹듯이 그렇게 먹습니다. C 레이션은 이제 가장 그 깡통에 들은 거. 이제 이동이 가장 편리한 전투 시에 이제 하는 그 C 레이션이죠. K 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꽤 컸습니다. 건설 및 용역 군납 이런 어떤 송금 실적 같은 것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자료들은 그 주익종 박사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라는 영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베트남 특수의 종언 1968년 미국의 베트남전 축소에 따라서 이제 줄어들고요. 전체적으로 베트남 특수 효과가 총 1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어떤 그 기초를 다지는데 요긴하게 쓰여지게 되고요. 이때 민간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고 이것이 이후 1970년대에 중동 오일 달러 특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미군과 한국군 수입니다. 1971년까지는 미군이 훨씬 많았는데 72년도부터 미군이 대폭 줄었죠. 한국군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을사년 대통령 탄핵입니다. 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합니다.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 탄핵합니다. 200명이냐 151명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죠. 어쨌든 탄핵을 시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 발표합니다. 2025년 1월 1일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6일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힙니다. 관저 앞에 국민들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윤 대통령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보관료 탄핵소추를 발의,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위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 국가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는 것이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자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하라와 이재명 구속하라 데모가 갈리죠. 그러자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또 발표합니다. 그런 내용들, 앞서 비상계엄 선포 시 했던 내용들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라고 대통령은 느끼고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지금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눈에 띄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비상개혁밖에 이거를 조사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선관의 전산 시스템 점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비상계엄의 아주 큰 이유였던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죠. 검사들과 감사원장 탄핵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한 그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다. 법적 권한이다. 뭐 이렇게 비상계엄이 말하고 있죠. 거리에서는 탄핵 반대 시위대와 탄핵 찬성 시위대가 있습니다. 반대 시위대가 이렇게 규모가 큽니다. 국회 안에서는 탄핵안이 표결이 돼서 204표로 가결됩니다. 그러자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다시 발표합니다.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를 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중앙지법에서 해야 되는데 서부지방으로 했다. 이거 얘기가 많죠, 말이. 그 다음에 한남동 관저 쪽에서 윤 대통령을 보호하겠다고 이제 하는 그 국민 시위하시는 장면들이고요. 1월 1일 날 윤 대통령이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뭘 말하는지는 뭐 아시겠죠? 계엄 선포 관련된 키워드를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비상계엄을 맞이해서 이게 내란 수계다 아니면 합법적 권한이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담화문에서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래 맞아 비상계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판단을 하든지 아니야 이건 내란죄야 라고 판단하든지 그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그람시가 생각이 납니다.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학교와 교사의 권을 악화시켜라. 이 부분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봅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있고 그에 따라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뭐 무죄가 되거나 이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나 판결이 있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기소합니다. 가능한.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먼저 체포하고 그 다음에 판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치재판이죠.
내란 수계로 규정을 하고 신병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죄가 결정된 판결이 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내란 수계로 규정을 해버리고 체포를 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섰습니다. 독립문을 헐고 다시 영은문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간도를 넘어 옛 고구려의 영토까지 우리 색깔로 지도에 칠하게 될 것인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수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륙에서 일어났던 강대국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들도 말할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경제력과 우리의 굳은 의지,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국제 정치적인 우리의 선택,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패권국인 미국에 서느냐, 패권에 도전하는 대륙, 중공 쪽에 서느냐, 그 문제죠. 우리가 선택을 잘하면 이 프리드만 교수의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우리가 통일이 되고 어떻게 될 것이냐, 만주가 누구 땅이 될 것이냐에 대한 프리드만 교수의 지도를 따와봤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상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을씨년스럽다, 을사년스럽다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